예, 하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마쿠라 막부를 하고 있죠. 음, 예, 13세기 중기부터 화폐 경제의 침투와 상품 유통이 발달하고 촌락이 형성되고 장원, 공령의 관리 등 사회 변동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 체제에 반발하는 무사와 농민 집단이 자치권을 가진 총촌을 형성하고요,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총자는 이게 뭐 특히 저도 이제 한문을 잘은 몰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자치권을 가진 촌락이 생겼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체제에서 점점 벗어나서 독자 세력화되는 독립 세력화되는 그런 어떤 집단이 생겼다는 거죠. 그, 그 이제 총촌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총촌에 대해서 조금 읽어드리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있죠. 총촌 총촌의 형성과 토일규라고 해서 총촌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세 초기 장원 공령에서는 경지 사이에 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었고 집이 밀집되어 존재하는 마을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어떤 마을 규모라고 하더라도 농토가 있고 집 한 채 있고 농토 있고 집 한 채 있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미국 서부 시대 때처럼. 그러나 가마쿠라 시대 후기가 되면 킹키 지방과 그 주변부에서 집들이 경지에서 떨어진 곳에 모여 점차 마을 모양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집들만 모여 있고 농토는 좀 한참 가서 지역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러한 마을을 기초로 주민은 지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을이 모여 있으니까 친해지잖아요. 집의 단위인 장원과 향 내부에 몇 개의 자연 발생적인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마을에서 떨어져 나가서 집 짓고 살다가 모이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경치 좋은 데는. 마을은 남북조 동랑기를 통해 점차 각 지방에 퍼져갔는데 농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립적인 자치 마을을 총 또는 총촌이라고 한다. 그 총촌은 또한 집의 단위인 장원과 향을 중심으로 뭉친 총장, 총향이라고 부르는 보다 더 큰 강한 결합체를 형성하고 단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많아졌다. 또한 장원, 공령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긴기지방에서는 용수의 분배, 이게 농업용수를 말하는 겁니다. 용수의 분배와 전란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영주가 다른 여러 총촌이 장원 공령의 틀을 넘어 연합하고 여향이라 부르는 횡적 조직을 결성하는 것도 있었다. 딱 여기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향촌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요? 기존의 틀에 묶여 있다가 사회가 점점 그러니까 농사를 좀 짓고 친하고 세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싸움 좀 하는 무사 계급이 모여들고 그 사이에서 지도층이 생겨나고 이래서 점점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독자 집단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기존에 그 영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외에 가마쿠라 시대 정치 권력의 지지 기반이었던 무사들이 막부를 이탈하게 되었으며 고다이고 천황을 지지하는 공가와 막부의 불만을 품은 무사들이 동조해서 막부를 멸망시킵니다. 14세기경을 통칭 남북조 시대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아시카가 타카우치가 새로이 천황을 옹립하여 기존의 천황과 대립한 1336년부터 남조와 북조가 통합한 1392년까지를 남북조 시대로 지칭합니다. 이게 왜 남조와 북조, 남쪽의 조정과 북쪽의 조정이 있다는 거죠. 천황이 두 명이다 라는 겁니다. 기존의 천황이 있고 새로 세운 천황이 있고 왕이 둘인 상황.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조정 대신 이럴 때. 그래서 이게 그 조정이 두 개다. 고다이고 천황이 가마쿠라 막부를 멸하고 친정을 펼치지만
이에 대한 무사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고다이고 천황을 요신으로 추방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국은 북조와 남조를 지지하는 파로 갈려 대립이 심화되었고, 그 뒤 남조는 이제 북조로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북조가 결국에는 남조를 흡수하는 거죠. 문화면에서는 신분 질서를 경시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반란의 시대가 되면 신분 질서 따위는 무시됩니다. 또 내가 돈도 좀 있고 군사력이 있으면 내 입고 싶으면 그냥 입는 거야. 예전 같으면 그렇게 뭐 화려한 옷은 보통 귀족이나 뭐 그러니까 뭐 저기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또 부자들이 입는 건데,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건데, 아무리 부자고 돈 많다고 하더라도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되면 나라가 다 뒤집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힘 좀 있고 돈 있으면 화려한 복장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복장을 입는 바사라가 유행했다. 바사라를 검색을 해보면 하여튼 바사라가 유행했다. 그리고 랭카가 유행하고, 랭카는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뭐 한시, 뭐 시조 같은 형태, 일종의 뭐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연, 아니야,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검색을 해봐야지. 바사라를 검색했더니 전국 바사라만 나오네, 이거. 나 이게. 전국 바사라 말고는 복색이 없을까요? 하여튼 뭐 좀 화려한 복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그 전국 바사라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가지고 그거밖에 검색이 안 되네요. 제가 지금 구글에 쳐봤더니. 랭카가 유행했고 문화의 서민화 움직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처럼 왕조가 뒤집히고 서로 지배계층끼리 싸우고 막 위아래 없이 이렇게 싸워대니까, 그 실제 이 상황이 되면 힘 있는 거는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또는 뭐 상인 문화, 그리고 좀 화려한 문화, 또 서민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대두되게 됩니다. 뭐 다 서민 출신이 뭐 지배급이 되겠다고 이제 싸움질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이 그 무로마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는 무로마치 막부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기로,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막부를 세운 14세기 무렵에서 16세기 무렵까지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16세기 무렵은 이제 소위 말해서 오다 노부나가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까지 말하는 겁니다. 1500년대까지. 아시카가 다카우치는 남조에 대항해서 새로이 천황을 옹립해 북조를 열었으며 교토 무로마치에 막부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교토가, 이게 무로마치가 이게 교토에 있던 하나의 어떤 그 촌이죠, 촌. 거기에 이제 이게 보시면 무로마치 이게 정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이 하나의 그 지역에 막부를 열어서, 마치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신촌 막부 같은 겁니다. 서울에 있는 신촌에 궁을 짓고 막부를 열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각 군위에 두었던 슈고에게 경제적 특권을 두어, 이게 슈고는 슈고 다이묘를 말하는 거고요. 경제적 특권을 줘서 무로마치 막부의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던 그 지방관들에게, 야, 니네가 걷는 세금 중에 상당량은 니네가 알아서 써.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한 10%나 20%만 줘. 이렇게 하게 되면 좋죠. 지방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걔들이 좀 커지는 겁니다. 군위의 행정과 사법권을 담당했던 고쿠가의 기능도 점차 슈고의 권한으로 흡수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고쿠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방관 같은 건데, 여기 말하는 이제 지방관. 근데 이 지방관의 권한을 그 슈고한테 주는 겁니다. 그 슈고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 지역을 다스리게 허락을 해준 귀족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호족 같은 건데, 수령. 이게 이게 여기 주료라고 하고 수령이라고 하니까, 슈고는 잠시만요.
이게 하나하나 용어가 다 일본어가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또 확인을 뭐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또 그것은 그러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검색을 좀 하는데요. 슈고라는 거는 이제 한문으로 하면 수호, 뭐 무슨 수호대 이런 것처럼 수호라는 뜻입니다. 지키고 지킨다, 호위한다 뭐 이런 뜻인데 슈고는 이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그 정의 대장군 그러니까 쇼군에 의해서 파견되던 지방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쇼군이 파견한 지방관이 있었어요. 그게 슈고입니다. 얘들한테 경제적 특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기존에 고국가가 담당했던 사병 양성 기능도 슈고한테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얘들이 다이묘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슈고 다이묘라고 하고 중앙에서 임명을 했는데 어떤 가문을 걔들이 거기 가서 자기만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슈고 영국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영국제라는 게 잉글랜드 메이드 인 잉글랜드가 아니고요. 슈고의 명령을 따르는 나라 제도 그러니까 슈고 영국제라고 하고 이렇게 구축된 지배 체제를 무로마치 막부 슈고 체제라고 지칭을 합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저보다 더한 덕후들이 계시니까 제가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의심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게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남북조를 통일하였고 명나라와의 무역을 하여 명황제로부터 일본 국왕에 책봉됩니다. 슈고 다이묘의 세력을 억제하는 데 노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도 이 슈고들이 너무 커졌거든요.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15세기 중엽 쇼군의 후계 문제로 촉발된 원인의 난이 발생해요. 막부의 힘은 약해지고 그 원인의 난은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이 원인의 난을 다룬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고요. 진짜 이게 뭐 어떤 그 내전 같은 건데 수도에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후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동생한테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조카가 태어나니까 조카가 갖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싸움인데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하나의 무로마치 막부도 막부니까 여기를 다스리는 소위 말해서 쇼군이 그 쇼군이 호조가가 있었는데 이 호조가가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 마케지미스 이런 애들이 서로 내가 저 자리를 잡아보겠다고 저 쇼군 자리에 가보겠다고 싸우는 전국시대가 불붙는 겁니다. 사실 크게 보면 이 무로마치 시대도 거의 전국시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의 난이 발생을 해서 막부의 힘은 약해지고 메이오 정변을 계기로 막부 슈고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 시대의 사회 원칙은 자력구제. 자력구제란 말은 원래 법률 용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같은 거. 그러니까 누가 너를 공격하면 네가 그냥 칼로 베어버려라. 이게 자력구제입니다. 자력구제였으며 각 계층 안에서 연대를 통해 행동하는 촌락에 있어서도 자치권을 가진 총촌이 전국 각지에서 활성화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막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뭔가 군대를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어떤 집단을 A 집단이 B 집단을 공격을 했습니다. 부당하게. 그래서 약탈을 해갔다. 그러니 중앙에서 A 집단을 벌해달라. 보통은 체제가 갖춰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완전 붕괴돼 버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힘을 길러야겠죠. 그렇게 힘을 기르다 보니 오다 노부나가 뭐 다케다 신겐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국시대의 출발인 거죠. 총촌도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총촌이라는 건 자체적인 어느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주변에서 오는 그런 만만한 애들은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고 아예 큰 집단이 와서 야 니네 우리 밑으로 들어와 하면 그냥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센고쿠 그러니까 전쟁 나라가 전쟁에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아츠치 모모야마 시대.
아츠치 모모야마는 아마 뒤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이 용어가 이게 진짜 좀 그러네. 잠깐만요. 아츠치 모모야마는 이건 따로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츠치와 모모야마 두 개가 나눠지는데, 그 아츠치 모모야마 시대라고 보통 불리는 것은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한 시대를 말합니다. 연도상으로 따지면 1568년에서 1603년 사이를 가리키는 거고요. 전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온인의 난 이후의 말기의 무로마치 시대와 이 아츠치 모모야마 시대를 다 합쳐가지고 센고쿠 전국 시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시대의 명칭은 오다 노부나가가 가지고 있던 큰 성인 아즈치성, 아즈치가 성 이름이에요. 그냥 아즈치성과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큰 성인 이제 후시미성, 후시미성이 있는데 이 후시미성이 이 성이 있던 동네 이름이 모모야마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산, 모모가 복숭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뭐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거성인 후시미성, 훗날 성이 있던 구릉 지역의 이름이 모모야마인 데서 모모야마 성이라고 불림. 이게 이제 후시미성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각 성의 앞글자를 따서 쇼쿠오 시대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이기도 하고 쇼쿠오 시대이기도 하고. 어떤 놈다가 그 쇼쿠오 시대라는 말은 직풍, 쇼쿠오는 이제 직풍이라는 뜻이거든요. 직풍.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한문 이름이 직전신장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문 이름이 풍신수길이니까 이걸 앞글자를 따서 오다 노부나가와 풍신수길이 다스리던 시대다. 그래서 직풍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쇼쿠오, 일본어로 하면 쇼쿠오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즈치 모모야마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스리던 그 동네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는 동네 이름이기도 하고, 동네 이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던 시대를 합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마을,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그러니까 이제 봉양시대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의 명칭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무로마치 시대 중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의 시기를 센고쿠 시대라고 지칭합니다. 전국 시대. 이 시대에는 슈고와 슈고다이, 그러니까 이제 수호와 슈고 다이묘, 지역 호주인 고구진 등의 출신들이 센코쿠 다이묘로 거듭나서 전국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출신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무로마치 막부에 의해서 임명된 슈고가 있고, 또 그 슈고에서 이제 독사성을 인정받아서 커진 슈고 다이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지역의 호족이었던 고구진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뭐 원래 지역에서 잘 컸던 아니면 중앙에서 파견돼서 세력을 키웠던 간에 어떻게든 뭐 호족들이니까 이제는 전국 시대에 이제 다이묘로 거듭나서 전국을 지배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이묘는 대명이란 뜻이고 특정 세력 이상을 가진 보통 이제 이걸 쌀을 갖다가 거둘 때 1만 석 이상을 이제 거둘 수 있게 되면 다이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도 많고 농토도 크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이제 60만 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60만 곡구라고 하고, 그 곡구의 사이즈는 우리나라 쌀가마지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요. 좀 작습니다. 동그랗게 작게 포장되어 있는 그 새끼줄로 꼬은 어떤 작은, 보통 조선시대 때 쓰던 새끼줄 쌀가마니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를 이제 한 곡구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그 60만 석, 이걸 60만 석을 모이면 60만 석을 이제 다스리는 이제 전국 다이묘가 되는 거고, 보통 도가와 ieya스가 한 60만 석 됐거든요.
그리고 한코쿠는 성인 한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봉급으로 내려주고 하는 이런 단위입니다. 이게 그 화폐를 잘 안 썼으니까. 그 쌀로 하던 경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거는 다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센코쿠 다이묘는 중세적 지배 체계를 점차 붕괴시키고 분국법 등을 제정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영국 일원을 통일하여,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국가 일원을 통일해서 자신의 영국을 지역 국가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자라는 말이 붙으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 하나의 성이 곧 하나의 국가가 됩니다. 도시국가 개념이에요. 완전히 독립된. 거주의제는 자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면 그냥 아니 우리처럼 그냥 경상도 전라도 또는 뭐 대구 진주 이런 거 아니냐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나라처럼 생각을 해요. 일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까지 잔재가 남아서 지방자치가 이렇게 심각한 거고, 이게 현대 일본 정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현대 일본 정치 할 때 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들 지역국가는 일본 각지에 병립했고 지역국가 간에 발생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무력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 시대의 농업 생산력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왜냐하면 이제 농업이 곧 자신의 힘이 되다 보니까 지역국가 내 유통이 발달하였고 각지의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또 유럽과의 교육이 시작되었고, 왜냐하면 일본이 은이 풍부했습니다. 은 광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은이 풍부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일본의 은과 자기들의 어떤 그 새로운 향신료, 그 다음에 뭐 화약, 총 이런 것들을 교류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를 일본에 전해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후추나 고구마, 고추 이런 게 전부 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우리한테 넘어왔다고 하잖아요. 임진왜란 넘어왔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뭐 한국에 조선에 있던 일본 외관을 통해서 넘어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빵이라든지 또 뭐 카스테라, 고추, 후추 같은 이런, 또 고추는 사실 멕시코산이 원산지인데, 그 다음에 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이러냐면 이유가 재밌습니다. 뭐냐면 원래 같으면 사실 일본에서 고추나 후추가 필요했겠습니까? 일정 양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구입하겠냐고요. 근데 일본은 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은을 주고 서양의 물건을 사는 형태예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은이 필요하니까 은을 가져가는 대신에 뭔가 일본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갖다 팔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일본에서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도 일본 상인들이 이거 사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뭐라는 생각에 고추 같은 것도 팔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신기하니까 처음에 고추 샀다가 야, 이거 우리는 못 쓰겠는데 조선은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선에 팔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산 고추가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또는 중국의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상인들이 바로 일본으로 직항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 거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 들러서 거기서 또 고추 좀 사가지고 일본에 갖다 판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이게 무역이라는 건 그렇게 진행이 돼요.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아주 소소하게 많은 것들을 거래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아편 전쟁 같은 경우에는 동인도 회사나 이제 이런 네덜란드 회사들이 영국이 중국에 뭘 이렇게 좀 뭐랄까요, 살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은 워낙 물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국이 파는 것 중에 뭔가 딱히 살만한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당시에 이제 모직물을 생산했는데 중국은 기온이 습하고 덥습니다. 더운데 그 양복지에 바탕이 되는 모직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비단 옷 입거나 면옷 입으면 되지. 그러니까 딱히 뭐 파는 것 중에 살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대륙에서 금이나 은은 많이 들어오는데 영국 애들이 가서 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편을 파는 거예요. 왜 아편을 팔게 됐냐? 그 이전에 영국에서 이제 팔 게 없으니 뭐
그러면 차라도 좀 사가든지 해서 이제 중국에서 차를 많이 구매해 가거든요. 마시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차를 점점 더 많이 구매해 갑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던 은이나 이런 걸 좀 뺏으려고 했는데 점점 영국이 갖고 있는 은이나 금이 중국으로 들러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영국 상류층들이 차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차가 좀 비쌉니까? 이러니까 사치품이 되다 보니까 그냥 미친 듯이 사갑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무역 역조 현상을 해결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영국의 금, 은을 좀 다시 뺏어 와야겠다는 생각에서 아편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나 베트남에서 재배하던 아편을 갖고 와서 중국에 판매하는 거죠. 아편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잘못된 짓을 한 거예요. 반면 몇백 년 전인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 뭐 아편 같은 거는 잘 먹진 않고 일본 애들은 무기가 필요하니까 화약이나 화승총, 대포 같은 거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향신료 같은 거를 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왜 향신료를 거래하냐면 왜 후추나 고추 같은 향신료를 거래하냐 하면요. 그 유럽에서는 사실 물론 고추나 후추 같은 향신료가 이게 범선에 실어가지고 한 몇 달 항해해서 가져오기에 적합한 상품이긴 합니다. 안 썩으니까 잘. 그런데 후추는 진짜 필요했습니다. 당시 냉장고가 없으니까 유럽에서는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기 요리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을 보관을 못해요. 근데 고기라는 게 늘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며칠 정도 이렇게 끓이거나 아니면은 뭐 굽거나 해서 먹는데 먹다 보면 이제 이게 고기가 상하기 직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기가 힘듭니다. 물론 귀족들은 이제 신선한 고기를 먹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멕시코에서 고추하고 후추가 들어옵니다. 이걸 먹었더니 이 매운 고추를 같이 먹으니까 탈도 안 나고 배탈도 안 나고 또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그 햄버거 먹고 나서 콜라 안 먹으면 답답했는데 콜라 마시면 개운한 느낌 드는 것처럼 고추나 후추가 유럽의 그런 고기를 좋아하던 유럽인들에게 그런 파괴력을 준 겁니다. 입안이 상큼해져. 또 잘 상하지도 않아요. 후추를 뿌려두면 잘 안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품성도 있고 또 부피도 작고 그래서 후추나 고추가 주로 거래 물목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일본한테도 팔리려나 싶어서 가봤더니 일본 애들은 간장에 이렇게 뿌려 먹거나 하지 고추나 후추를 잘 안 쓰더라. 그래서 이게 다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전래 과정이 된 거예요. 반면 이제 다른 이론도 있긴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왔다 뭐 이런 이론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이게 근데 큰 덩어리는 이렇게 유럽에서 넘어간 걸로 보통 보여지고 보통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단순히 쳐들어오는 애들이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전쟁을 하면서도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외관을 통해서만 통제적으로 무역을 했는데 임진왜란 당시 7년 동안 소위 밀무역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활발한 무역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활발한 무역을 해요. 국가끼리 싸우고 있지만 뭐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하니까 이게 무역 시장이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장사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끝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또 군사 용도로 쓰기도 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어디냐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유럽과의 교육이 시작되고 화승총과 기독교 등이 전래되어 기존의 전술과 종교관념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리스탄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아마 천주교였을 겁니다. 그리고 화승총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조총을 사용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이 조총을 안 썼으면요 임진왜란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전투력이라는 거는 무기라는 거는 주로 근접용 무기인 칼, 창, 활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본 활은 사실 조선의 활에 비하면 사정거리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도 되게 무거워요. 크고. 그래서 한번 쏘면 또 되게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아오는 게 보입니다. 눈에. 이렇게. 그러면 그냥 칼로 쳐내면 돼요. 일본 활은. 하지만 조선의 활은 이 동물의 뿔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복합붕이거든요.
일본의 활은 이제 나무로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성질의 나무를 엮어가지고 만드는데, 그래서 비대칭공이고 굉장히 깁니다. 대신에 탄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북방 계열에서 쓰는 이제 동물의 뼈를 사용해서 탄성이 높게 만드는 복합공은 이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덥고 습한 지역에서는 이 활이 그냥 분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접착제가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복합공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처럼 덥고 습한 지역에서는 그 활이 못 버텨요. 접착제가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물기 습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만약에 조총이 없었다면 조선으로 쳐들어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무기가 없으니까, 장거리 무기가. 그럼 와서 그냥 칼질을 해야 되는데, 조선군은 대포로 쏘고 활로 쏘서 이제 원거리에서 저격을 하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게 해준 게 바로 화승총인 조총입니다. 조준하기 쉽고 좀만 훈련하면 활 쏘는 기술이 없더라도 총은 바로 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소리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무기를 처음 접하는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강한 위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그때도 조선에도 총이 있었고 또 중국에도 뭐 화약 무기는 있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배층이나 또는 군 장교들은 대포든 총이든 구경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대포 한 번 쏘는 걸 평생 구경할까 말까예요. 근데 총이라는 거를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뭐가 빵 하면 내가 쓰러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밀려오는 공포감이 대단한 거죠. 실제로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격수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 한 5, 60명 되는 일개 소대가 전체가 다 납작 엎드려서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꼼짝을 못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적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처럼 조총도 한 방 쐈는데 옆에 동료가 쓰러지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패닉이 몰려오는 거죠. 공포. 그리고 화살만큼이나 조총은 이제 멀리 나갑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화살은 몸 상반신 전체를 다 드러내야 쏠 수 있는 거고, 조총은 나무방패 밑에 이렇게 눈만 내놓고 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총을 쏘고 이쪽에서 활을 쐈을 때 조총병 한 명이 활 쏘는 사람 한 10명을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무기에 대한 공포감, 큰 소리에 대한 어떤 공포감, 그리고 그 상대적인 어떤 효과, 위력,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일본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도 한 7년 동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진행이 쭉쭉 되니까 나중엔 조선도 조총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도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조선 사람이 또 쏘는 건 잘하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1568년 점차 세력을 신장한 오다 노부나가. 여기 신장이란 말도 좀 웃기는데, 오다 노부나가의 한문 이름이 직전신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장의 야망 이러는 게 노부나가의 야망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무로마치 막부 제15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위시하여 정권을 장악합니다. 얘를 이제 소위 말해서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정권을 잡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추방합니다. 쇼군을 추방했다는 거는 지가 쇼군이라는 얘기죠. 이를 통해 무로마치 시대는 끝이 나고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배하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오다 노부나가는 거처를 기우성에서 아즈치 성으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천하 통일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신인 아케치 미스히데의 모반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문의 실권을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풍신수길이 통일하는 까지 과정인데, 아케치 미스히데에 대해서는 지금 NHK에서 기린이 온다라는 대하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하 드라마고, 이거를 한국에서 보시려면 검색창에서 도라마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막까지 만들어서 붙여져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하시는 회사인데 잘 됩니다, 굉장히. 제가 봐도 오 할 정도로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 싶을 정도로 회사가 잘 돼요. 그 직접 자막 제작 인력을 갖다가 도입을 하고 일본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구입해 와가지고 그 방영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자막, 그러니까 거의 뭐 고독한 미식가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자막을 붙이고 또 메뉴판이나 이런 데도 이제 한글화 시켜가지고 마치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거든요. 그리고 회원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비도 걷지 않습니다. 광고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보는 거니까. 특히 고화질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기린이 온다라는 대하 드라마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도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고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도호쿠와 동북과 규슈에 이르는 지역을 평정했고 천하 통일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가 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지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이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영토 확장 꿈을 꾸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전쟁 기간 중에 사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고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의 막부를 개설하여 에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두 차례 오사카 전투에서 정적 토요토미 가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리인가가 남아 있었는데 얘를 이제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다이묘, 전국의 다이묘들을 직접 통제하면서 에도 막부의 시대를 엽니다.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 때 막부 체제가 확립이 되었고요. 참근교대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방 다이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이 참근교대라는 거는 영화도 있습니다. 초고속 참근교대라고 있는데 아마 재작년에 나온 영화가 그럴 겁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그 고구려 그러니까 신라의 상수리 제도나 고구려의 또 뭐더라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지방의 어떤 제후가 수도인 에도에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일을 봅니다.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저희 일종의 인질로 와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와서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사카는 좀 너무 가깝고 아주 먼 지역에서 에도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말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가신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삿짐, 그리고 이게 전체 인력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호위무사들 데리고 오니까 150명쯤 되는 거대한 행렬이 그 먼 영지에서부터 에도까지 쭉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면서 먹고 자고 해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참근교대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번 1년 재정에, 그러니까 해당 그 지역의 번의 1년 재정에 거의 한 3분의 1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 억 날리는 거예요. 이 행차, 마치 그 정조가 수원 행차하듯이 그런 식으로 행차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명분은 좋아요. 뭐냐면 제가 쇼군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충심을 보이면서 화려하게 갑니다. 쇼군에게 일하러 갑니다. 라고 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러면서 돈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모으게 하는 거. 그래서 지방 다이묘가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돈을 낭비하도록 만들면서 약간 좀 얍삽하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방 다이묘들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계속. 그리고 뭐 밀무역이라든지 무역 거래를 못하게 제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해요. 그렇게 가장 많은 압박을 받았던 게 사스마번하고 초슈번입니다. 그 오사카 지역이랑 이제 그 규슈 지역 끝단에 있는 이 둘이 에도 지역에 계속 대들었고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또 이 두 개가 아마 그 모리 가문하고 시마즈 가문인데 얘들이 하여튼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사이는 졸라 안 좋았어요. 세키가하라 대합전에서도 도쿠가와에 반대되는 편에 붙었었고 이게 살려줬더니 두고 애를 썩기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다이묘 세력을 약화시켰고요.
이 난 이후 막부는 기독교 탄압과 세국 정책을 펴면서도 이게 그 시마바라의 난이라는 난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사이에 이제 하나 빠져 있는데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해서 기독교도하고 무역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부 지역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하고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난 이후 막부는 기독교 탄압하고 세국 정책을 펴면서 네덜란드와 청나라와는 교육을 하면서 조선과는 통신사 왕래를 하고 그래서 스시마 번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이렇게 제한적인 무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다른 어떤 무역을 하는 세력들 다 진압을 하는 거죠.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그 교호 개혁으로 막부의 재정을 정비하고 이후 막부는 다양한 개혁을 통해서 막부 재건에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지방 다이묘들을 축소를 하고 축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막부에서 이제 도쿠가와 중앙 막부에서 워낙 많은 돈을 낭비를 하다 보니까 8대 쇼군쯤 되면 도쿠가와 막부가 돈이 별로 없어요. 어디 뭐 이게 뜯는 것도 삥 뜯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국가 전체가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 막부는 다양한 개혁을 통해 막부 재건에 노력을 하고요. 이 시기 겐로쿠 문화와 같이 상공인이 중심이 된 가세이 문화가 꽃을 피웠고 가부키, 하이카이, 우키요에 등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게 뭐 다 경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경극이란다죠. 가부키극. 그 다음에 뭐 하이카이는 이제 아마 그 시조의 한 형태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백 뭐라고 하는데 하이가 백이란 뜻이거든요. 에도 말기에는 이제 그 구미 제국들이 일본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막부는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도 막부 말기쯤 되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막부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쿠가와가 있을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 군함 몇 척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못 물리칠 리가 없는데 에도 막부쯤 되면 해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해군이 없으니까 미국 페리 제독이 군대 한 두세 척 끌고 와서 군함 한 두세 척 끌고 와가지고 막 포를 쏴대니까 도쿄만을 봉쇄하고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 결국에는 협상을 한 거예요. 이 페리 제독이 만약에 상륙을 했으면 사정이 달랐겠지. 육군은 많으니까 일본이. 근데 해군이 없으니 얘들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흑선 쿠로 부대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해군이 없는 관계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1867년 대정봉환으로 에도 막부가 메이지 천황에게 국가 통치권을 돌려준 이후 막부 세력을 축출하고 메이지 천황에 의한 신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메이지 천황에 의한 신정부를 수립한 세력은 누구냐? 기존에 에도 막부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다른 번, 초슈번 또는 시마즈번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스마번, 초슈번 얘들이 이제 천황을 내세워 가지고 정부를 수립했는데 결국에는 지들이 권력을 잡은 거죠. 사실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더라도 천황 중심으로 실권이 모여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도쿠가와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천황 옆에서 이렇게 국무총리처럼 업무를 봤다면 그게 그냥 초슈번이나 사스마번 출신의 사람들로 바뀐 것 뿐입니다. 천황은 그냥 명목상의 천황일 뿐 그런 거예요. 메이지 신정부는 구미 제국들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서구의 발전된 문화를 습득을 하게 됩니다. 신정부는 불평등 조약의 개정과 국회 설치, 헌법 제정 등 국가체제 정비에 힘쓰는 한편 산업화와 군사력 강화를 국책으로 추진하여 근대 국가로의 초석을 쌓습니다. 특히 메이지 정부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세계 10강의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국제적 지위 확보와 조약 개정에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해서 식민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쇼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대정 시대라고 하는데 그 다이쇼 시대는 다이쇼 천황이죠.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이 죽고 그 다이쇼 천황이 뒤를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이쇼 시대는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대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지칭합니다. 이게 이제 1912년부터 1926년, 그러니까 군국주의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일본이 막 개방하고 외국의 문물 받아들이고 이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급진적으로 이제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막 항공모함을 만드네, 현대적인 군함을 만드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이렇게 일본이 급성장하던 시기입니다. 또 1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승전국이 됐으니까. 다이쇼 시대 초기 비교적 개방적인 제2차 사이온지 김모치 내각이 사퇴하고 번벌 세력에 기반을 둔, 이거 번이라는 건 이제 그 사스마 번 초슈말 때 그 번을 말합니다. 군벌 같은 거 개념입니다. 번벌이. 여기 기념을 둔 제3차 가스라 다로 내각이 들어섭니다. 여기에서 이 가스라 테프트 미락 할 때 그 가스라입니다. 가스라 다로 내각이 들어서자 이에 반발 오자키 유키오와 이누카이 스요시를 중심으로 한 제1차 호원운동이 일어나 천황 중심의 의회 정치를 사수하게 됩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했으나 전후 불황으로 도야마 현에서 쌀소동이 일어나고 농촌에서는 소작쟁이가 확산되는 등 사회 혼란이 벌어집니다. 정치적으로 정당 내각이 본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제2차 호원운동으로 헌법을 지키자 이거죠. 그 메이지 헌법을. 국민에게는 보통 선거권이 주어졌으나 사회주의 유입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민주주의도 확 커지고 사회주의도 확 커지던 자본주의는 더 커지던 급진적으로 발전하던 일본의 시대입니다. 이때 그 암살도 꽤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기 그 바람의 검신에서 나오는 켄신이 나이 한 60 정도 먹었을 때가 아마 이 시절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그 메이지 어떤 그 시대 때의 혼란스러움이 여기도 같이 계속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대의 명분으로 암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의사, 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선비다, 이렇게 의사 칭호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이 당시 그렇게 존경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일본 내에서 암살도 많았고 안중근 의사도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암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일종의 무사도처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을 해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1926년 쇼와 시대가 열립니다. 쇼와 시대는 쇼와 천황이 제위했던 1926년부터 1989년 시기를 의미하고요. 일본은 세계 대공황으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자 군부를 중심으로 군국주의가 활성화되고 식민 제국주의가 확산됩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왜 이렇게 되냐면 앞에 말한 것처럼 이 시대 때 급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많은 어떤 가내수공업체부터 이제 공장형 기업체들이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생산을 하면서 그 기업이 굉장히 커집니다. 경기 호황이 돼요. 이때 뭐 잘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니까 일본 사람들 마인드 속에는 야, 전쟁 때는 살기 좋았는데 전쟁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힘든다. 그럼 전쟁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전쟁 특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해서 2차 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식민지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충돌을 하게 되고 그래서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군부를 중심으로 군국주의가 활성화돼서 식민제국주의가 확산이 되고 조선반도와 만주점령에 이어서 일본은 1942년 진주만을 공습하고 1945년 원자탄 투하를 통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쇼와 천황, 히로히토 천황이 살던 시대였고요. 1926년부터 재위를 했고 1989년에 죽죠. 이렇게 이제 일단 저희 첫 시간 때 개괄적인 일본의 어떤 그 정치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는 여기에 대한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그 메이지 시대와 쇼와 시대, 그리고 이제 가마쿠라 시대, 또 전국 시대 때 어떤 강론적인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바뀌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현대 일본 정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3시간 동안 드릴 겁니다.
일단 3시간에 걸친 강의 하시느라고 아니지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저도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말해 보십시오.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중간에 잠깐 쉬면서 컵라면 한 개 먹고 하는데도 힘듭니다. 차라리 이거 여러분 직접 만나 뵙고 말하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까지 지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앞에 얼굴 보면서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보고 템포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전 지금 화면 보고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떠드는 것 같고 자괴감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도와드리는 입장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